저는 사촌동생네 집에 여행을 가는 척했지만 사실은 옆집에 숨어 제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요일 새벽에 제가 발견한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심하게 배신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을 숨기고 있었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제 인생은 결코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이고 62살이며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35년째 살고 있는 이 집은 세상을 떠난 남편 박정수 씨의 땀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입니다. 방마다 우리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죠. 주말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던 툇마루, 아들 민준이가 걸음마를 배우던 마당, 사랑으로 수천 번의 식사를 준비했던 주방.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민준이는 아내 지혜와 함께 저와 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홀로 된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지요. 처음 몇 달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지혜는 상냥했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민준이는 고장난 것을 고치고 정원을 돌보고 저와 함께 축구나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쯤부터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거실에 들어가면 두 사람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민준이는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지혜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바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고 물으면 항상 똑같은 공허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회사 일이나 시시콜콜한 이야기요. 그러다 집 뒤편에 있는 손님방이 항상 잠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문이 열려 있었고 저는 그곳에 오래된 이불이나 사진이 담긴 상자,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했습니다. 왜 방을 잠그냐고 묻자 지혜는 너무나 빨리 대답했습니다. 습기가 차서 어머님 물건을 보호하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이상해졌습니다. 자정이 넘으면 그 방에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발소리, 낮은 목소리, 움직이는 소리. 어느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복도에서 엿보니 지혜가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고 여자는 지혜에게 돈으로 보이는 것을 건넸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돈을 세어 바지 주머니에 넣고는 그 여자를 곧장 뒤편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마구 뛰는 채로 침대로 돌아와 제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아무것도 못 본 척했습니다. 지혜는 지나치게 명랑했고 민준이는 늘 그렇듯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잘 잤냐고 묻자 두 사람 모두 밤사이에 방문은 없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들끓었습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나 몰래 사람들을 들이는 걸까? 왜 그 방을 잠그는 걸까? 저는 두 사람이 외출했을 때 제 만능 열쇠로 뒤편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자물쇠를 바꿔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제 집의 자물쇠를 바꾼 겁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증거 없이 맞서는 것은 소용없을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변명을 늘어놓겠죠. 어쩌면 제가 본 것조차 의심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여행을 가는 척하자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강릉에 사는 사촌동생 미영이네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집을 비워두고 멀리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는 거죠. 하지만 어디서 지켜볼 것인가? 그때 옆집의 최경식 어르신이 생각났습니다. 68살이시고 저처럼 배우자를 잃으셨으며
항상 곁에 있어준 친구 같은 분이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우리 집과 이웃집을 가르는 낮은 담을 넘어 그의 집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어르신은 화초에 물을 주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 잘 오셨소. 할 말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의 부엌에 앉았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몇 주 전부터 제 집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가방이나 배낭을 메고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민준이의 친구나 지혜의 친척이라고 생각했지만 문 앞에서 돈이 오가는 것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는 제 의심과 제가 본 것, 속삭임 잠긴 방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최 어르신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아드님 내외가 순자 씨 집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 같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좋은 일은 아닐 거요. 바로 그때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는 척하고 최 어르신 댁 손님방에 머무는 겁니다. 위층 창문에서는 제 집이 바로 보였습니다. 들키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었죠. 그는 저를 걱정하며 진정한 친구처럼 도움을 주겠다며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일 강릉에 좀 다녀와야겠다. 미영이가 전부터 계속 오라고 해서 며칠 바람 좀 쐬고 오려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상한 빛을 띠며 접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지혜는 지나치게 들뜬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기분 전환도 되고 좋으실 거예요. 저희가 집은 잘 돌보고 있을게요. 민준이도 너무 빨리 동의했습니다. 네, 엄마, 푹 쉬다 오세요. 여긴 다 잘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의 얼굴에 스친 제대로 감추지 못한 안도감이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떠나길 바랐습니다. 제가 집을 비워주길 필요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연극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에 옷가지와 세면 도구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챙겼습니다. 거실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미영이에게 전화해서 그들이 듣게 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은 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 연극에 동참해주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터미널에서 그는 저를 안으며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죄책감이나 후회, 제가 키운 아이가 아직 그 안에 존재한다는 어떤 신호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기색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빨리 떠나보내고 싶어 했죠. 저는 버스를 탈 것처럼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지만 30분 동안 숨어 있다가 다른 문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저희 집 2블록 전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최 어르신 댁까지는 뒷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 집이 보이는 손님방, 작은 탁자 위에 쌍안경, 창가 옆에 편안한 의자.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소, 순자 씨. 처음 몇 시간은 기만적인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아침에 시장에 나갔고, 민준이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집은 텅 비고 조용했지만 밤이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녁 7시쯤 차 한 대가 제 집 앞에 멈췄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녀가 내렸습니다. 둘 다 큰 배낭을 메고 있었죠. 지혜는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서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젊은 남자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혜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지폐를 세고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낯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제 집을 마치 호텔처럼 들여보내는 것을 방금 목격한 겁니다. 최 어르신도 제 옆에서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것 보시오, 순자 씨. 내가 말한 그대로요.
당신 집을 새놓고 있는 거요.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지은 이 집에서 내 허락도 없이, 내 지식도 없이 방을 새놓고 있다니, 내 보금자리를 불법적인 사업장으로 만들다니, 당장이라도 길을 건너가 그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최 어르신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시오, 순자 씨. 지금 가면 이것밖에 모르게 돼요. 하지만 기다리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요. 얼마나 오래 이 짓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들였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때 모든 패를 쥐고 행동할 수 있을 거요.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제 집의 여러 방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실, 부엌, 그리고 그들이 잠가두었던 뒤편방까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습기가 찬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옷과 우리 부부의 삶이 담긴 사진. 35년간의 결혼 생활의 추억을 보관했던 바로 그 공간에서 낯선 손님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매일 내 눈을 쳐다볼 수 있었을까? 밤 9시쯤 민준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하루인 양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뒤 또 다른 커플이 나타났습니다. 더 젊어 보이는 여행 중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는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손에 돈을 쥐고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제 집 안에 낯선 사람이 4명. 제 공간을 차지하고 제 물과 전기, 가스를 쓰는 4명의 이방인. 최 어르신이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한 사람당 5만 원씩만 받아도 오늘 하루에만 20만 원이요. 한 달이면 600만 원이지. 600만 원. 제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심지어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볼 염치도 없이 제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번 돈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제 집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손님들은 잠자리에 들었고 민준이와 지혜도 잠자러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저는 낯선 사람들이 제 지붕 아래에서 자고 있다는 생각에 밤새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아침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커플이 배낭을 메고 나왔습니다. 차 한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 햇살과 함께 사라지는 유령처럼 빠르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30분 뒤 두 번째 커플도 똑같이 했습니다. 7시 30분이 되자 모든 손님이 떠났습니다. 지혜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마당으로 나와 쓰레기통에 버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어젯밤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팔씨의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책임감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낮 동안 저는 지혜가 집을 청소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시트를 갈고 방을 정리하고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해진 일과가 있는 사람처럼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잘 구축된 시스템이었죠. 밤이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돈을 받고 미소를 짓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최어르신 댁 창가에서 모든 움직임, 모든 거래, 모든 배신을 마음속에 기록하며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관찰 이틀째 되던 날, 최어르신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늦은 밤, 거의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알아야 할 게 또 있어.
2주 전에 지혜 씨가 동네 빵집에서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소. 민준군이 아니었소.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잘 차려입은 나이 든 남자였지.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더군.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어떤 남자요? 최 어르신은 말을 잇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화 내용 몇 마디를 들었소. 서류, 정신건강 감정, 요양원 같은 말을 하더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건강, 감정, 요양원. 그 단어들이 경보음처럼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강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목요일 밤을 잘 지켜보시오, 순자 씨. 매주 목요일마다 움직임이 더 많아지더군.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요. 저는 다음 며칠을 끊임없는 경계 상태로 보냈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았죠. 지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관리했습니다. 민준이는 눈에 띄게 돕지는 않았지만 완벽한 공범이었습니다. 추가 비품을 사오고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집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우리가 수년간 가족으로 함께 식사했던 바로 그 식탁에서 함께 돈을 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는 집 전체를 더욱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신선한 꽃을 사와 거실 꽃병에 꽂았습니다. 수건을 갈고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특별한 것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그는 이미 집에 와서 마지막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날처럼 한두 명의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단체 손님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5명이었고 그 뒤에 3명이 더 오고 커플이 하나 그리고 젊은이 2명이 따로 왔습니다. 속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제 집안에 11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의 낯선 이들이 모든 가능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공동구역이 되었고 부엌은 붐볐으며 방은 모두 찼습니다. 제 집은 완전한 호스텔로 변해버렸습니다. 최 어르신은 제 옆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건 처음 보오. 목요일이 그들에겐 특별한 날인 모양이오. 저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한 사람당 4만 원씩만 받아도 그날 밤에만 44만 원 이상을 버는 셈이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손님들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몇몇은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혜와 민준이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자러 갔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지만 최 어르신은 제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몸의 모든 근육을 긴장시킨 채 기다렸습니다. 최 어르신 댁 벽시계는 밤의 정적 속에서 점점 더 크게 들리는 째깍 소리로 시간의 흐름을 알렸습니다. 11시 30분, 11시 40분, 11시 50분.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목에서 맥박이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을 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 집의 옆문, 뒷마당으로 통하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뒤로 처음 보는 남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50대쯤 되어 보였으며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 어르신이 묘사했던 바로 그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지혜가 한밤중에 저 남자와 만나는 거지? 왜 범죄자처럼 뒷문으로 나가는 거지? 그들은 마당 뒤편, 남편이 작업실로 쓰던 낡은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혜가 열쇠를 꺼내 녹슨 자물쇠를 열고
둘 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그 안에서 켜졌습니다. 창고의 더러운 창문 너머로는 움직이는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짓을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작은 손전등으로 그것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들,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혜는 그 서류들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마치 어떤 종류의 계약을 마무리 짓는 것 같았습니다. 만남은 거의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모든 것을 서류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지혜는 창고불을 껐습니다. 그들은 나왔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골목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지혜가 그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그곳으로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운 뒤 옆문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일이 40분도 채 안 되어 일어났습니다. 조용하고 비밀스럽고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게 말입니다. 저는 소파에서 졸고 있던 최 어르신을 깨웠습니다. 다 봤어요. 지혜가 창고에서 어떤 남자랑 만났어요. 서류, 문서를 검토했어요. 뭔가를 꾸미고 있어요. 최 어르신은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반이군. 그 남자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군. 순자 씨. 이건 단순히 방을 빌려주는 게 아니오. 더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저는 남은 밤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적진인 양제 집을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찍 떠났고 다른 이들은 주말을 즐기기 위해 남았습니다. 지혜는 남은 사람들을 위해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안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커피, 빵, 과일, 모든 것이 미소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낯선 남자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민준이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지혜는 남은 손님들과 함께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그 창고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남겨두었는지 그들의 계획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최 어르신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순자 씨, 너무 위험하오. 지혜 씨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하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저에게 뒷문 열쇠가 있어요. 들키지 않고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혜는 집 앞에서 손님들이랑 바쁘니 저를 못 볼 거예요. 최 어르신은 마침내 포기했지만 망을 봐주기 위해 골목까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자거나 집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집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부드럽게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마치 침입자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채로 제 자신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고는 문에서 약 15m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심은 관목 뒤에 숨어 몸을 숙인 채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크게 들리고 숨소리 하나하나가 너무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문에는 남편이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하던 간단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열쇠 꾸러미에서 맞는 열쇠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세 개의 다른 열쇠를 시험해 본 후에야 맞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저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먼지 쌓인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공기 중에 금빛 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낡은 나무와 축축한 흙 냄새가 났습니다.
녹슨 연장들이 벽에 걸려 있고 구석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의 오래된 작업대 위에서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쇠 상자였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회색의 현대적인 디자인의 간단한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상자는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양쪽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걸쇠뿐이었습니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딸깍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돈다발이었습니다.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들이었습니다. 재빨리 세어 보았습니다. 적어도 600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몇 달 동안 불법 사업으로 번 돈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돈 밑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숙박 계약서였습니다. 제 집이 단기 임대 가능한 숙소로 등록된 계약서였습니다. 소유주 이름은 박민준,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법적 소유주는 저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인을 사칭하며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 읽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된 각주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중, 사법 절차에 따른 서류 계류 중.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 사법 절차. 그들은 제 집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서류는 제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신감정 의뢰서였습니다. 사설 클리닉의 로고가 밝힌 공식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란에는 제 이름 김순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 날짜는 열흘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의뢰 사유는 가족의 진행성인지 저하 우려에 따른 정신 능력 및 의사결정 자율성 평가였습니다. 진행성인지 저하, 그들은 저를 노망난 늙은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 자신의 결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멀쩡했습니다. 제 정신은 또렷했고 62세 나이에 건강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의사, 그 가짜 감정, 이미 준비하고 있던 그 절차를 통해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작정이었습니다. 서류는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늘푸른 요양원이라는 노인 요양시설의 견적서였습니다. 월 비용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개인실,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한 감옥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갇혀 있는 동안 제 집과 돈을 즐길 수 있는 비싸고 합법적인 장소를 말입니다. 마지막 서류가 가장 끔찍했습니다. 포괄적 위임장이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 은행 계좌, 의료 결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민준이에게 부여하는 법적 문서였습니다. 문서는 이미 인쇄되어 제 서명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혜가 쓴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 원장 진료 중 가벼운 진정제 투여 가능 확인. 유도된 혼란 상태에서 서명 확보할 것. 증인들 이미 섭외 완료. 추가 비용 200만 원.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약을 먹이고 부패한 의사에게 데려가서 저를 혼란스럽게 할 약물을 투여하고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위임장에 서명하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증인들은 제가 의식이 있었다고 말할 테고요.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만 현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혜가 누군가와 아마도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주석, 모든 세부 사항을 말이죠.
손이 떨렸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 있던 대로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상자를 닫고 창고를 잠그고 몸을 숙인 채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최 어르신이 괴로운 얼굴로 골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잡힌 줄 알았소. 거의 30분이나 있었잖소.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최 어르신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사진을 한 장씩 넘겼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맙소사, 순자 씨. 이건 완전한 범죄 계획이요. 당신을 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려는 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해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는 최 어르신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저는 변호사 친구인 윤서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는 20년 전 자수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똑똑하고 학구적이었으며 40살에 법학을 공부해 가사 및 상속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녀였습니다. 순자 씨,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서연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세금도 내지 않고 소유주인 순자 씨 동의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기, 재산의 부당 사용, 탈세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정신능력과 요양원에 관한 서류들이에요. 순자 씨, 아드님이 혹시 순자 씨의 위임장이나 순자 씨를 대신해 결정할 권한을 주는 서명된 서류를 가지고 있나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 서명은 한 번도 해준 적 없어. 내 모든 서류는 은행 금고에 있어.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만약 그들이 순자 씨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기 위해 누군가와 상담하고 있다면 그건 순자 씨 재산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절차는 복잡해요. 실제 의료평가, 심리검사, 판사와의 심리가 필요하죠. 그냥 무턱대고 무능력하다고 선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진단서를 위조해줄 부패한 의사를 구하고 법의 허점을 아는 비양심적인 변호사를 둔다면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순자 씨, 그들은 순자 씨를 강제로 요양원에 입원시키고 합법적으로 집을 차지할 수 있어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아?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첫째,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사진, 영상, 증언. 서류 사진은 이미 확보했으니 아주 좋아요. 둘째, 법적 서류들을 보호해야 해요. 그들이 아무 것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셋째, 충분한 증거가 모이는 대로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법적 절차는 제가 모두 처리할게요. 하지만 순자 씨, 정말 조심해야 해요. 만약 그들이 순자 씨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걸 의심하면 계획을 서두르거나 극단적인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극단적인 시도라니 어떤? 서연은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의사 앞에서 혼란스러워 보이도록 음식에 약을 타는 것 같은 거요. 순자 씨가 불안정해 보이는 상황을 만들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증거를 조작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본 적이 있어요. 순자 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흔한 일이에요. 저는 차가워진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위험의 크기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저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운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율성, 제 집, 제 정체성을 잃고 무능력자로 선언되어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차지하는 동안 요양원에 갇히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의사와 변호사가 서명한 서류와 진실을 결코 알지 못할 판사와 함께 합법이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는 것. 일요일, 서연이 최어르신 댁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믿을 만한 법무사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강철민이라는 60대 신사로 진지하지만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겪고 계신 일에 대해 정말 유감입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사님의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해 드릴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오늘 절차를 마치면 아드님은 형사소송에 직면하지 않고는 여사님 재산에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다음 4시간 동안 저는 여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연은 하나하나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위임장 철회서예요. 현재든 미래든 민준 씨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위임장을 취소하는 거죠. 이건 온전한 정신능력에 대한 진술서인데 내일 법의학 심리학자가 여사님을 평가하고 인증할 거예요. 이건 이전의 모든 버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유언장으로 사기 행위로 인해 민준 씨를 상속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월요일에 판사에게 제출할 보호명령 신청서예요. 서명할 때마다 저는 더 강해지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창문 너머로 엿보는 겁먹은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파괴하려 했던 자들에 맞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럼 함정은요? 제가 절차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체크메이트를 준비하는 사람의 미소였죠. 함정은 순자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밤 월요일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일주일 내내 여행한 것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집에 와서 기쁜 모습으로 발견한 것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는 척하면서요. 그리고 다음 며칠 동안은 완전히 평범하게 행동하세요. 그동안 저희는 뒤에서 작업할 거예요. 강 법무사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희는 구청에도 연락할 겁니다. 단속반이 불시에 댁을 방문할 거예요. 만약 불법 숙박업을 적발하면 즉시 영업장을 폐쇄하고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있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메모에 언급된 그 김 원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이력이 있더군요. 이미 비윤리적인 행위로 의사협회에서 2번이나 조사를 받았어요. 순자 씨의 고발과 사진 증거가 있으면 그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 그가 사기 서명을 받기 위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의향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의사 면허를 잃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계획의 규모가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민준이와 지혜를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모든 네트워크, 즉 부패한 의사, 가짜 증인, 불법 숙박업, 이 모든 것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현은 강 법무사님을 바라본 후 대답했습니다. 구청 단속반은 이번 주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갈 수 있어요. 의사조사는 더 오래 걸리겠지만 월요일에 순자 씨가 공식적으로 고발하면 절차는 즉시 시작돼요. 그리고 민준이와 지혜에 관해서는 그녀는 극적인 침묵을 가졌습니다. 최후의 대결은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때 일어날 거예요. 저는 남은 일요일을 최어르신 댁에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마음속으로 연습하며 보냈습니다. 설득력 있어야 했습니다. 분노, 의심, 두려움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사촌 동생네 집에서 즐겁게 돌아온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 믿음직한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제 앞에서 연기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 앞에서 연기할 차례였습니다. 월요일 밤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심장이 마구 뛰는 채로 저는 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어르신이 차로 골목 어귀까지 태워다 주었지만 택시에서 내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남은 길은 걸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서두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간직하는 애정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지만요. 하루 일찍 오기로 했어. 집이 그리워서. 지혜가 민준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죠. 어서 오세요, 어머님. 여행은 어떠셨어요? 저는 적진에 들어서는 기분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불과 이틀 전에 그 공간을 차지했던 손님들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혜는 증거를 지우는데 완벽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행은 아주 좋았어. 저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영이가 아주 잘해주더라. 하지만 알잖니. 역시 내 집이 최고야. 그들은 제 가방을 방으로 옮겨주고 차를 준비하고 거실에 저와 함께 앉아 꾸며낸 여행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이야기들, 사촌과 함께 방문했다는 식당, 함께한 산책, 나눈 대화들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와 지혜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제가 의심 없이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 비밀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집이 참 예쁘구나. 제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잘 돌봤네. 그럼요. 지혜가 너무 빨리 말했습니다. 청소도 싹 하고 정원에 물도 주고요. 어머님이 부탁하신 대로 다 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무심코 덧붙였습니다. 냄새까지 다르네. 새로 산 청소용품 냄새 같아. 지혜의 눈에서 순간적인 공포가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네, 대청소를 했어요. 어머님 돌아오시면 모든 게 완벽했으면 해서요. 거짓말. 그녀는 제 집을 차지했던 수십 명의 낯선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청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주일 만에 제 침대에서 잤지만 제대로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11시쯤 민준이와 지혜의 방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다급한 속삭임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맨발로 그들의 방문까지 걸어갔습니다. 문틈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 긴장된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의심 안 해. 지혜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늘 똑같으셔. 순진하고 잘 믿으시잖아. 계획은 계속되는 거야. 김 원장은?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다 해결됐어. 지혜가 확인했습니다. 진료는 다음 주 금요일이야. 아침 식사 때 음식에 진정제를 넣을 거야. 정기 검진 받으러 모시고 간다고 말하면 돼. 어머님이 서명한 게 뭔지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을 거야. 위임장은 등록될 거고 우린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민준이가 제 아들의 것이라고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입원시키는 거지. 장소는 이미 알아봤어. 늘 푸른 요양원, 인지 저하 환자도 받아준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겉모습만 유지하면 돼. 그동안 이 집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 거야. 완전히 우리 것. 그 말들이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저는 방금 완전한 자백을 들었고, 비록 녹음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정확한 날짜를 포함한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완벽한 함정을 실행할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아침을 준비하고, 민준이와 지혜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 역시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섬뜩한 연극 속의 배우들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대본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제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출근하고 지혜가 시장에 가자마자 저는 문을 잠근 제 방에서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젯밤에 들은 모든 것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했습니다. 완벽해요. 그녀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요일이 부패한 의사와의 진료일이군요.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네요. 구청 단속반은 목요일에 댁으로 갈 거예요. 그들이 어머님께 약을 먹이려 하기 전에 가는 게 좋겠어요. 이번 주에 손님을 받을 것 같나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요. 목요일 밤에는 항상 움직임이 더 많았어요. 서현은 생각에 잠겨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목요일 밤 집이 살아있는 증거들로 가득 찰 때 단속반 방문을 조율하죠. 다음 이틀 동안 저는 완벽한 연기를 유지했습니다. 다정하고 믿음직한 어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지혜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민준이에게는 특별히 만든 그가 좋아하는 과자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안심한 듯 보였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밤, 지혜는 심지어 제게 전단지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연세를 위한 예방검진을 제공하는 건강센터를 찾았어요. 금요일에 모시고 가면 어떠세요? 노인분들은 무료래요. 무료, 거짓말. 그들은 그 검진에 200만 원을 지불할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검진이라. 뭐, 나쁘지 않겠네. 병원에 안 간 지 꽤 됐으니. 지혜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금요일 오전 10시로 예약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속으로는 피가 끓었지만 저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큰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모른 채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지혜와 민준이가 밤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동안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단속반 밤 9시 방문 확정. 경찰 인근 대기. 단속반 도착하면 방에 계세요. 저희가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손님들은 7시쯤부터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배낭을 맨 젊은 커플, 그 다음엔 함께 여행하는 듯한 젊은이 3명,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을 든 여성 1명이었습니다. 8시 30분에는 8명의 낯선 이들이 제 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모범적인 안주인 역할을 했고 민준이는 짐을 나르고 방을 안내하며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책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은 시계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8시 40분, 8시 50분, 9시 5분 전. 그리고 그때 제가 기다리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 소리. 단호하고 권위적인 예상된 손님의 초인종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권위를 가진 누군가의 소리였죠. 서두르는 발소리, 누구냐고 묻는 민준이의 목소리,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강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청 단속반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침묵. 무겁고 짙은 침묵.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속반이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그러지 못하는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주소지에 불법 숙박업을 한다는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으신 것 같네요. 평소보다 날카로운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개인주택입니다. 저희는 아무 사업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확인하는데 문제 없으시겠군요. 단속반원이 전문적이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구청장의 서명이 있는 현장 조사 명령서입니다. 자발적으로 들여보내주시지 않으면 경찰과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또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민준이가 포기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들어오시죠. 저는 문틈으로 엿보았습니다. 거실 일부가 보였습니다. 단속반원은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구청 공식 셔츠를 입고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카메라를 든 보조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속반원이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명입니다. 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저입니다. 단속반원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8명의 손님들이 있었고 몇몇은 소파에 앉아 있고 다른 이들은 서 있었으며 모두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지혜가 즉흥적으로 둘러대려 했습니다. 방문한 친구들입니다. 단속반원은 손님 중 한 명인 30대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족의 친구분이십니까? 그 젊은이는 솔직하게 혹은 긴장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방을 예약했습니다. 하룻밤에 5만 원을 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혼동하신 겁니다. 단속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단속반원은 이미 방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님방이었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명의 젊은이들이 있었고 배낭은 열려 있고 침대 위에는 옷가지가, 욕실에는 세면도구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친구분이십니까? 지혜의 침묵이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단속반원은 서류철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는 점유된 방위수를 세기 시작했고 각 방을 촬영했습니다. 1호실 비거주자 2명 점유, 2호실 비거주자 3명 점유, 3호실 비거주자 1명 점유, 다중 사용 흔적이 있는 공용 화장실, 3명 이상을 위한 주방용품, 복도에 쌓인 여분의 수건, 모든 문장은 그들의 불법관을 밝히는 또 하나의 못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지막 변호를 시도했습니다. 단속반원님, 이건 오해입니다. 가끔 숙소가 필요한 지인들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사업은 아닙니다. 단속반원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숙박에 대해 돈을 받고 계시죠? 민준이가 망설였습니다. 가끔 경비에 보태라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단속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사업이라고 합니다. 숙박사업. 그리고 숙박사업을 운영하려면 영업허가, 관광사업자 등록증, 소방안전증명서, 위생증명서, 그리고 관련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 중 하나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와 민준이는 패배한 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속반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무허가로 상업적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또한 국세청에 미신고 소득에 대해 통보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기록에 따르면 어떠한 상업 활동도 허가하지 않은 김순자 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는 타인 재산의 사기적 사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란스러운 손님들, 전문적인 표정의 단속반원, 순수한 공포에 질린 얼굴의 민준이와 지혜,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의 소유주인 김순자입니다. 단속반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댁에서 숙박시설 운영을 허가하셨습니까?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단속반원님. 아무것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야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다. 지혜야, 지금은 아니야. 저는 단속반원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가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현재 손님들은 즉시 이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짐을 쌀 시간 30분을 드리겠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은 과태료에 대한 공식 통지서를 받게 되며 다음 주에 구청에 출두해야 합니다. 경찰에도 연락해 두었습니다. 퇴거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 2명이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0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손님들은 서둘러 짐을 챙겼고 몇몇은 지혜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돈을 보관하고 있었고 단속반원의 감시 아래 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말문이 막힌 채 마비되어 자신의 불법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단속반원은 제게 공식 보고서 사본을 건넸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습니다. 단속반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속반원과 보조원이 나가자 집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셋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 있었고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문 근처에 팔짱을 낀 채 궁지에 몰린 짐승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녀였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거나 계산적이지 않았고 절박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나쁘게 보인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집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빚도 있었고요. 저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정? 빚?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불법 사업장으로 만드는 게 정당화된다는 거니? 지혜가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단지 돈을 좀 모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전에. 뭐 하기 전에? 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나한테 약을 먹이고 사기 위임장에 서명하게 하기 전에. 뒤이은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지혜는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민준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제가 그의 질문을 완성했습니다. 난 여행 간 적이 없으니까. 여기 있었거든. 너희들의 비열하고 계산된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지켜보고 발견하면서 저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그들이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강렬한 시선으로 둘을 쳐다보았습니다. 불법 숙박업 계획에 대해 알아. 창고에 숨겨둔 돈에 대해서도 알아. 김 원장에 대해서도 알아. 금요일에 나를 진정시키려던 진료에 대해서도 알아. 나한테 서명하게 하려던 위임장에 대해서도 알아. 그리고 나를 입원시키려던 늘푸른 요양원에 대해서도 알아. 지혜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의사 선생님과 얘기는 했지만 그건 단지 예방 차원에서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거짓말 그만해. 제 목소리가 제 집의 벽을 울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서류들을 찾았어. 지혜야.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내 손으로 쓴 메모도 읽었어. 진료 중 가벼운 진정제, 유도된 혼란 상태에서 서명 확보할 것. 그게 네가 쓴 정확한 말이었어.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 민준아. 내가 키우고 사랑하고 내 아버지와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민준이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재정 상황이 너무 절박했어요. 빚이 1억 6천만 원이나 있었어요. 은행에서 우리 예전 아파트를 뺏어갈 판이었어요. 지혜가 돈을 빨리 구하면. 그래서 해결책이 나를 배신하는 거였니?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해결책이 내 집, 내 자유, 내 존엄성을 훔치는 거였어? 훔친 게 아니에요. 지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터뜨렸습니다. 이 집은 너무 크잖아요. 어머님 혼자 사시고요. 저희는 그냥 남는 공간을 활용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위임장은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연세가 드시니까 누군가 대신 결정을 내려줘야 하잖아요. 난 62살이야.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0도, 90도 아니고 62. 내 정신은 완벽하게 또렷하고 건강도 좋아. 누가 날 대신해 결정해 줄 필요 없어. 너희가 계획했던 건 보호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납치였어.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해결할 수 있어요. 돈 전부 돌려드릴게요. 원하시면 집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발 고발만은 하지 마세요. 경찰에 가면 우리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순수한 아이의 사랑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눈.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랐니? 민준아? 너희가 나한테 약을 먹이게 놔둘까? 너희가 내 재산을 즐기는 동안 요양원에 가둬두게 놔둘까?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혜가 그냥 선택지를 알아본 것뿐이지 저는 절대로. 어젯밤 너희 대화를 들었어. 제가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바로 그걸 계획하는 걸 들었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겉모습만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나를 관리해야 할 장애물, 형식적인 존재로 만드는 걸 들었어. 민준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지혜는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이 마침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야. 너희는 오전 10시에 나를 김 원장에게 데려갈 계획이었지. 당연히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대신 일어날 일은 이거야. 너희 짐을 싸서 내 집에서 나가. 내일 정오까지야. 지혜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저희를 내쫓으신다고요?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날 배신하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지. 제가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잖아. 알아서 해. 엄마, 제발요. 민준이가 애원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는 없어요. 전세 보증금 낼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창고 상자에 600만 원 있잖아. 제가 가리켰습니다. 내 재산으로 불법적으로 번 돈, 그걸 보증금으로 써. 물론 구청 과태료랑 변호사 비용으로 써야 할지도 모르지만 지혜가 빛나는 눈으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 없었고 도끼만 가득했습니다. 아세요? 좋아요. 당신의 소중한 집에서 나가드리죠.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 퇴거로 소송을 걸 거예요. 저는 재미없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지혜야. 변호사 선임해. 하지만 경고하는데 내 변호사는 아주 유능하고 모든 사기 서류, 모든 범죄 계획, 내 불법 영업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사진 증거를 가지고 있어. 숨겨진 돈, 가짜 계약서, 나에게 약을 먹이는 것에 대한 메모 사진까지다. 정말 그걸 가지고 재판에 가고 싶니? 지혜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 제가 한 수 위였다는 것,
그들이 저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제가 두 걸음 앞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변호사는 이미 내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위임장을 철회하는 서류를 제출했어. 법의학 심리학자가 인증한 온전한 정신능력 진술서도 제출했고, 사기 행위로 인해 민준이를 상속인에서 구체적으로 제외하는 새로운 유언장도 제출했어. 민준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상속에서 제외했다고요? 목소리는 충격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뭘 기대했니? 제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를 파괴하려 한 것에 대해 보상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 남은 밤은 긴장되고 조용했습니다. 민준이와 지혜는 자신들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지쳐 있었지만 안도했습니다. 자정쯤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마침내와 닿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요일,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만을 위한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정원이로 떠오르는 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9시 민준이와 지혜가 큰 여행 가방 4개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차에 실었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 테이블 위에 집 열쇠를 놓았습니다. 순간 저는 그가 무언가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사과, 어쩌면 마지막 애원. 하지만 그는 텅 빈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떠났습니다.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타이어 소리, 멀어지는 차 소리, 그리고 침묵. 제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크고 더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낯선 이들에게 침해당했던 모든 공간을 되찾으며 천천히 방마다 돌아다녔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냈습니다. 손님들이 사용했던 모든 침대의 시트를 벗겼습니다. 빨려고 했지만 솔직히 불태워버릴까 고민했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보존할 가치가 없으니까요. 정오쯤 최 어르신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준비한 따뜻한 김치찜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요리할 기분이 아닐 것 같아서 진정한 친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정함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재부엌에서 식사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속반의 도착, 대결, 민준이와 지혜의 추방. 최 어르신은 조용히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주름진 손을 제 손 위에 얹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소, 순자 씨. 고통스럽지만 옳은 일이었소.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었으니까. 최 어르신이 68년의 지혜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배신했다고 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아픈 거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프지도 않았을 거요.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가졌다고 믿었던, 어쩌면 정말로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아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을 위해 울었습니다. 제 혈육을 타락시킨 배신과 탐욕을 위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살아남았다는, 이겨냈다는, 여전히 제 삶과 정신, 그리고 집의 주인이라는 안도감에 울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연에게서 소식이 담긴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김 원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어요. 의사협회에서 공식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기 공모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도 연락했어요. 지혜 씨와 민준 씨에 대한 형사 고발을 고려하고 있어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형사 고발, 감옥, 서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계획된 사기, 노인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공모, 문서 위조.
혐의가 심각해요. 하지만 순자 씨, 최종 결정은 순자 씨에게 달려 있어요.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안의 한 부분은 그들이 저에게 하려 했던 일에 대해 온전히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어머니인 다른 부분은 아들이 감옥에 있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김 원장 관련해서는 모든 걸 진행해줘. 그 남자는 면허를 잃어야 마땅해. 하지만 민준이와 지혜에 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형사 고발 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한 달의 시간이 있어요.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2주 후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썼다 지운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글씨는 제 아들의 것이었지만 말은 망가진 한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탐욕에 눈이 멀었어요. 지혜가 우리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득했지만 제가 약했어요. 그냥 내버려뒀고 동참했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을 배신했다는 무게를 안고 매일 살아가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헤어졌어요. 지혜랑. 그렇게 비열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어요. 작은 아파트로 혼자 이사했어요. 스캔들이 터지면서 직장도 잃었고요. 지금은 건설 현장 인부로 일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려고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전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단지 정말 죄송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바꿀 텐데 엄마에게 한 짓에 대한 기억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혀요. 편지는 간단하게 끝맺었습니다. 사랑했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를 잃은 것을 후회해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민준 올림. 그 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제 안의 한 부분은 편지를 찢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최 어르신이 언급했던 그 어머니의 부분은 아들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코 정당화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고통이었고 진짜 후회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답장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형사 고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서연의 사무실에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고발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마 둘 다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을 거예요. 주동자인 지혜 씨가 더 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민준 씨는 협조한다면 조금 감형될 수도 있고요. 영구적인 전과 기록이 남고 앞으로 취업도 어려워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인생의 낙인이 찍히는 거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행하지 않으면요?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청 과태료는 여전히 유효해요. 갚아야 할 겁니다. 김 원장은 민준 씨와 지혜 씨에 대한 순자 씨의 결정과 상관없이 면허를 잃을 거고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이미 순자 씨나 순자 씨 재산에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그라면 무엇을 원했을까? 탐욕에 물들기 전에 민준이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끝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했습니다.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어요.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서연은 판단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세요? 아니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안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이에요.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보다 더 관대하시네요, 순자 씨. 그날 밤 단속반원이 제 문을 두드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전문 청소업체를 고용해 손님들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벽을 새로운 색으로 칠했습니다. 낯선 이들이 사용했던 가구는 기부하고 새 가구를 들였습니다. 뒤편방은 재봉틀 작업실로 바꿨습니다. 항상 저만의 바느질 공간을 갖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과 평온함이 생겼습니다. 최 어르신은 여전히 제 이웃이자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그는 제가 집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제 사생활을 그 어느 때보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제 변호사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비밀을 들어주는 친구이자 법적 보호자이며 동료입니다. 저는 그녀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제 유언장에 그녀를 위한 몫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그 편지 이후로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지만 지인들을 통해 그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날은 그의 편지에 답장을 할까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창고의 상자, 저에게 약을 먹이려던 서류들, 요양원에 입원시키려던 대화들을 떠올리면 상처가 다시 피를 흘립니다. 어쩌면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심리 상담사는 용서는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증오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요. 저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고통스럽게,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작업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최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만들고 있는 옷, 꽃 자수가 놓인 옅은 파란색 원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답군. 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 치유 방식이에요. 바늘땀 하나하나가 제가 되찾는 제 삶의 조각이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을 일을 이겨냈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요. 순자 씨. 그날 밤 조용하지만 안전한 제 집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생각했습니다. 가짜 여행, 최 어르신 댁 창문에서 엿보던 밤, 창고와 그 비밀들, 숨을 죽이고 완전한 진실을 보았던 새벽, 대결, 승리, 그리고 그 뒤에 온 고통과 외로움.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많아지고 눈빛은 더 슬퍼졌지만 더 현명해진 62살의 여자를 보았습니다. 생존자를 보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도 여전히 서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함정을 위한 완벽한 위장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 저는 제 모습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자기애가 어떤 배신에도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것도 배웠지. 저는 불을 끄고 제 침대, 제 집, 제 지붕 아래에 누웠습니다. 혼자였지만 상처받았지만 자유로웠고 제 운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것 후에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고 삶은 새롭고 더 느리고 더 조용하지만 진실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성당의 자수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다른 여성들을 만났고 각자의 이야기와 아픔, 극복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저를 원예 동호회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는 모여 꺾꽂이 순을 교환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꽃과 식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재건이 가능하다는 것,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짜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원의 장미덤불을 가지치기 하고 있을 때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봤을 때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야위었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의 수수한 옷차림, 깎지 않은 수염, 피곤한 눈.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대문 밖에서, 저는 손에 아직 전지가위를 든 채 정원 한가운데서 안녕하세요 엄마. 그가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안녕, 민준아.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는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오늘로 1년이 됐어요. 모든 일이 일어난 지 1년. 그래서 와야 했어요. 멀리서라도 엄마를 뵙고 싶었어요. 1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1000번은 연습한 것처럼 단어들이 빠르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 변했어요, 엄마. 물론 그게 제가 한 짓을 지우지는 못하겠죠. 아무것도 그걸 지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 변했어요. 매주 상담을 받아요. 빚의 절반을 갚았고요. 정직하게 일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공사 현장으로 가요. 그리고 매일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을 배신했다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요.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전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없으니까요. 단지 죄송하다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엄마가 옳았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를 내쫓으신 것도, 상속에서 제외하신 것도,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도요. 저는 가위를 든 채 서서 제 심장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안의 한 부분은 그에게 달려가 어릴 때 다쳤을 때처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 흘리는 다른 부분은 저를 제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민준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갈게요. 단지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언젠가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비록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지라도요. 그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별 생각 없이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준아, 그가 멈춰서서 돌아섰습니다. 저는 대문 쪽으로 2걸음 다가갔습니다. 정말 상담받고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매주요. 그가 빨리 대답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요. 많은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조종당했는지, 하지만 또 어떻게 조종당하게 내버려뒀는지, 탐욕이 어떻게 제 눈을 멀게 했는지, 어떻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거의 파괴할 뻔했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은 1억 6천만 원 중에 8,800만 원 갚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을 땐 언제나 초과 근무를 해요. 잠은 거의 못 자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저지른 난장판을 수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니까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우리 주위에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널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민준아.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와 지혜가 나에게 하려던 짓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계산적이었어. 알아요, 엄마. 알아요.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준비가 안 될지도 몰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을지도 몰라. 그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무언가를 재건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예전처럼은 아니야. 그건 다시는 불가능해. 하지만 어쩌면 새롭고 다른 무언가를
그의 눈이 작은 희망의 불꽃으로 빛났습니다. 진심이세요? 모르겠어.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단지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만 알아. 네가 나를 얼마나 상처 입혔든, 내 신뢰를 얼마나 깨뜨렸든, 여전히 내 안의 한 부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해. 민준이가 흐느꼈습니다. 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제 남은 인생을 바칠게요. 엄마, 맹세해요. 약속하지 마, 민준아. 제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시간으로, 꾸준함으로 보여줘. 네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 그러면 어쩌면, 아주 어쩌면,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매일 보여드릴게요. 가끔,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기 위해 전화드려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이상은 안 돼. 난 내 삶을 재건하고 있어, 민준아. 공간이 필요해. 치유할 시간이 필요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완벽해요. 그가 감사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섰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항상 사랑했어요. 그 끔찍한 짓들을 할 때조차도요. 그게 아무것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걸 알지만 그건 진실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차에 타서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모퉁이에서 사라졌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 대화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최 어르신이 몇 분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창문에서 모든 것을 보았지만 제 사생활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소.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활짝 열지도 않았지. 틈을 남겨둔 거요. 치유란 그렇게 하는 거요. 조금씩, 조심스럽게.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순자 씨. 그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만이 알려주겠지. 하지만 그에게 증명할 기회를 준 것은 옳은 일이었고, 말이 아니라 진짜 변화를 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도 옳은 일이었소.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그 만남과 민준이의 말, 언젠가 우리가 어떤 종류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깨진 신뢰는 결코 똑같이 재건되지 않습니다. 항상 균열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순진함이 아닌 자각, 경계의 명확함, 노력으로 얻은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진 새로운 무언가로 변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연은 제가 모든 문을 닫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제 속도에 맞춰 치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색색의 천과 실에 둘러싸인 제 재봉틀 작업실에 앉아 이 이야기를 쓰면서 창밖으로 제 정원을 내다봅니다. 그 토요일에 가지치기 했던 장미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분홍색으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보살핌과 시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들의 상징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너무나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신뢰는 연약하고 소중하며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가장 심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감은 거짓말하지 않으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아마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 모두가 우리가 과장한다고 말할 때조차도 우리의 본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법적 서류는 중요하며 위임장과 유언장은 소중히 보관해야 하고 우리의 재산과 자율성을 보호하는데 너무 이른 때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이 최악의 운명은 아니며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혼자인 것이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최 어르신이나 서영 같은 진정한 친구들은 혈연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증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것도 괜찮다는 것. 치유에는 설명서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폭풍 우와 가장 큰 배신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보다 강하고 재건할 수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더 조심스럽고 더 의식적으로 하지만 진짜로 진실되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변한 제 모습을 봅니다. 더 이상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성하다고 믿었던 순진한 김순자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가족은 혈연뿐만 아니라 존중과 정직, 진정한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저에게는 흉터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한 힘과 지혜, 자율성, 그리고 제 존엄성을 지켰다는, 파괴되지 않았다는, 싸워서 이겼다는 알면서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때때로 밤에 잠들기 전에 여전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생각합니다. 가짜 여행, 창문 너머로 엿보던 밤들, 창고의 상자, 저에 대한 완전한 음모를 증명하는 서류들, 그리고 자문합니다. 만약 내가 직감을 믿지 않았더라면, 신호들을 무시했더라면, 그 여행을 꾸며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지금쯤 저는 요양원에서 약에 취해 혼란스러운 상태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을 즐기고 제 재산으로 살아가며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끼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리했고 용기가 있었고 올바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제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한 달에 한 번 전화합니다. 대화는 짧습니다. 그는 일과 상담, 갚아나가는 빚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듣고 가끔 무언가 말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듣기만 합니다. 아직 그 이상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몇 년 안에 우리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작지만 진짜인 무언가를 재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알려주겠죠. 지금은 하루하루를 삽니다. 바느질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최 어르신과 커피를 마시고 자수 모임에 가고 제 집을 돌보고 이 장소의 모든 센티미터가 제 것이라는, 아무도 저를 여기서 쫓아낼 수 없다는, 저를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한 법적 벽을 쌓았다는 것을 알며 평화롭게 잠듭니다. 그리고 이따금 정원의 장미들을 보며 제가 그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신에 의해 잔인하게 가지치기 당했습니다. 피를 흘렸고 거의 죽을 뻔했지만 시간과 보살핌, 그리고 많은 자기애로 저는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어쩌면 더 조심스럽게, 확실히, 하지만 살아있고 강하고 그리고 온전히 제 것입니다.